정치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11월 25일 토요일이죠. 자,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좀 더 신나고 즐겁게 꽉 찬 하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들, 광고 도와주시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함께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여 주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죠? 뉴스보다 영화.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에서 가장 빛나는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이번에 제가 박자 맞췄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놓쳤죠? 네, 놓쳤어요. 예. 네. 자, 오늘 가져온 영화 무엇이죠? 네, 개봉된 지 2주쯤 됐는데요. 그렇죠? 네. 7호실이라는 작품 좀 뒤늦게 가져왔습니다. 7호실? 네. 오. 이것이 마치 감방호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네. 어쨌든 마치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느낌이 강한데 요 DVD 방입니다. 아하. DVD 방 1호실, 2호실 뭐 할 때 7호실이고요. 강남구 압구정동, 지금 아마도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로데오 거리를 암시하는 듯한 거리에서 DVD 방을 하는 한 사장,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얘기입니다. 좌충우돌 블랙 코미디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었어요. 예. 뭐 DVD 방에서 이상한 죽음이 하나 벌어지는데, 네. 사고사가 하나 벌어지고요. 사장은 사고사예요? 사고사예요. 그러니까 전기 감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지금 빨리 DVD 방을 팔아야 돼요. 보증금 돌려받고 권리금 받아서. 예.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사가 일어났으니까 예. 사장은 어떻게든 이 시체를 감춰야 되겠죠. 은폐해야 되고. 은폐해야 되는데 마침 그 시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공간에 이 아르바이트생이 학자금 융자를 너무나 뭐랄까 갚지 못해서 사채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막 천정부지로 늘어났고, 예. 그것을 갚으려고 그 마약 그 범죄 예. 조직에서 맡겨놓은 그 마약을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사장이 거기다 시체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꺼내야 되고, 예. 사장은 그걸 감춰야 되고, 그렇죠. 같은 공간에 마약과 시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얘기가, 발단이 되는 얘기가 이제 7호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영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재밌었겠네. 오랜만에 듣는 전문 용어 국산 영화, 네, 한국 영화인데요. 네. 연식 나온다. 네, 한국 영화. 네,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요즘도 DVD 방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뭐랄까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클래식. 저는 굉장히 코믹한 설정 아니죠. 예. 풀어가는 방법이 코믹한 전개 방식이어서 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영화는 사라진 DVD 방처럼 지금 점차 우리 경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뭐랄까요, 원치 않게 예. 사라져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어두운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엔가 엊그젠가 여튼 계속 그 경제부총리가 예. 그 중소상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또는 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이 중요하다. 그 고용 창출도 여기서 이게 잘 돼야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하고 돌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제가 예. 뉴스에서요. 그게 아마 지난주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9988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 업체 중에 중소기업이 영세까지 해서 99%. 네네.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율이 88%. 네.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카페나 무슨 치킨집을 내면 네. 2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 1년 이상 맞아요. 버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왔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심지어 뭐 이미 보증금은 얼추로 다 까먹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건물주가 와서 그것을 뭐 또 다 바꾼다고 하고 철거한다고 맞아요. 하고 그러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뭐랄까 이렇게 쫓겨나는 문제까지 예.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깔려 있죠. 그 얘기를 코미디로 하고 있어요.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은유적으로 네, 메타포가 그걸 그거다. 코미디로. 코미디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나오니까 예. 여기 아르바이트생을 가지고 또 이 DVD방 주인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막 착취하는 거죠. 6천 원짜리 4천 그러니까 시급 6천 원이 최저인데 그 막 4천 원에 후려치고 그리고 그 임금도 밀리고 예.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전당포에 예. 자기의 노트북 맡기고 돈 빌려서 뭔가 자기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고 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갚을 날이 요원하고. 예. 근데 이게 아유. 단순하게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 실제로 아니에요. 많은 대학생들과 예.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현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경제부총리가 봐야 된다. 어쩌면 이걸 지금 현실 희화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그리고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런 청년층들의 어떤 그런 애환이 애환 여기 잘 담겨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구하지 실업자들, 못하는 네. 알바는 청년들 네. 비정규직 젊은 친구들 네. 그리고 지금 은유적으로 학교 다니는 다 학생들 다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 그 사채 숨기는 것과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은 네. 어찌 보면 한순간에 뜬구름과 같은 그렇죠. 일확천금 네. 이런 거에 상징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돼서 이 맞아요. 모양 이 꼴이 됐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그 감전사에서 죽는 예. 청년이 조선족 청년이에요. 야. 근데 조선족 청년이 예컨대 폴리텍 같은 예. 그런 국내의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인데 안타깝게 이런 사고사를 당하게 되는 그 과정도 영화 속에서 희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이면들이 DVD 방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압축적으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얼핏 그 살짝 봤던 마더라고 하는 얼마 전에 네. 개방했던 영화 네, 그게 제니퍼 로렌스. 예, 네. 베이스가 성경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집이 네. 우리 지구 네. 삶이다라고 네. 하는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걸 보고 은유적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우리 사회가 네, 이 압축적으로 7호방에 다 녹아 있는 네, 거네요.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7호실. 7호실. 네. 7호방이라면 징역만 살다 보니까 1번 방, 2번 방 이런 거 익숙해졌고 7호방. 7번 방. 예, 7번 방. 몇 번 방에 계셨어요? 저는 3번이요. 예, 3번 방. 그리고 우리 그 후배 22년 6개월 사내가 1번 방이요. 예. 22년. 그 둘이 나가고 이렇게 또 일요일 날 못 나오는데 둘이 나가고 그 세탁 네. 이른바 이제 그 청소하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또 테이블 앞에 놓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네. 그거 하면 다 잡혀가거든요. 네. 그거 하면. 제가 저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의사분이 통증 전문 의사인데요. 그분이 14년 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국가사범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랑 사실 같은 연배인데 저보다 14년이 젊더라고요. 그러면 네. 징역 있을 때 시간 딱 묶어두고 네. 다녀. 그래서 예. 14년을 다시 복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젊은 생각과 예. 근데 아니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제일 그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와 노래 중에 하나가 스테이 위드미라고 하는 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감옥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나가는 사람한테 스테이 위드미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지금 난 나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감옥 사는 사람들의 베스트셀러? 굿바이. 아니요. 나가거든. 나가거든. 근데 나가거든이잖아요. 그거는 좀 아니었어요. 아니 실제예요. 이게. 실제 실화예요. 나가거든. 예, 네네. 그 노래만 들어요. 조수미의 나가거든. 계속 출소 노래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스테이 위드미 이거 교도관들이 이런 거 틀어놓으면요. 네. 폭동 일어날 거예요. 네. 군대에서도 좀 그런. 군대에서도 네. 나가거든이 네 그게 저 인기곡이 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면 일단 나가야 되니까 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으로 들어가신 분들 스테이 위드 유.
그렇죠. 네. 너와 함께 그냥 머무르세요 평생. 자꾸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네. 징역 포에버. 아니 7호실에서 7번 방 얘기로 갔다가 3번 방, 1번 방 그다음에 이제 징역 포레버로 왔어요. 야, 영화를 만들어야 돼. 얘기 많이 튀어. 자, 그래서 7호실 네. 우리 삶의 하나의 심벌을 보여주는. 네. 예. 이게 막 웃으면서 우픈 영화예요, 진짜. 우픈 영화. 나 꼭 봐야 되겠어요. 네,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지금 예. 우리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정말 더불어서 풀어야 되느냐. 김동연 부총리님 7호실 영화 보시면요, 우리 그 비정규직 알바생들의 애환, 그다음 사라져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 영화 이 프로 듣는 분들이요, 청와대에서 공동으로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병헌 수석 사표 내고 이런 사건 터지는 거 좀 잊으시고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서민들의 애환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청와대 그 훈령으로 모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은 정봉주의 정치쇼를 들으라. 기승전라고 고하노라. 기승전 정봉주. 바위 달빛 기사단.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예. 제가 그냥 진지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늘 무슨 준비금인가 뭐 준비 자금인가 460조인가 540조 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맨날 무슨 사내 유보금. 사내 유보금. 예. 전체 합치면 뭐 준비금은 그 돈 들고 튀는 돈이. 사내 유보금. 어쨌든. 예, 사내 유보금이요. 네. 그거 무슨 낙수 효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좀 풀어서 저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치킨집 그 부부가 40대 부부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는지 현장을 좀 보시고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런 느낌도 그대로 재벌들한테는 옛날에 수 있습니다. 최현 가수가 있나요? 오동잎. 네. 네. 그렇죠. 저랑 아주 가까우셨던 예, 분이죠. 오동잎 한입 두입. 그거 일찌감치 제가 왜냐하면 오동잎 한입 두입 떨어뜨리듯이 돈도 좀 떨어뜨리라고요. 낙수 효과. 그러니까요. 우수수 떨어뜨린 거죠. 우수수. 네. 예. 제가 우수수 하면 제가 친해요. 학교 다닐 때 우수수만 받아갖고. 국어 아니셨어요? 이렇게 아재 개그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국어가 우. 국어가 우. 예. 네. 그래서 가능성 이게 높아요. 아재 개그에 제가 요즘 영포티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젊은 40대. 예.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영포티라고 그래 사람들에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고 다니는 영포 빌딩 영포티구나. 제가 제 젊은 후배들한테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빵 터지고 그러다가 한번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삼김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오, 삼김? 네. 오. 그래서 저는 삼김하면 이제 YSDJ JP 예. 삼김을 먹어? 네, 그랬죠. 그랬더니 삼각김밥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사김은요? 그거 모르겠어요. 사김 먹을래 그러면 삼각김밥에 김을 말아 먹는가? 그래도 그런 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예, 건데. 네.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용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중요하죠. 그래 7호실 보시면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많이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일본 영화 빛나는이라는 작품. 빛나는. 네. 그냥 일본 말로 한자로 그냥 광이에요. 예. 영화 제목이 빛광장. 지난번 몇 주 전에 그 영화 한번 소개했잖아요. 일본 영화 그 순정. 네. 멜로물. 네네. 나는 너의 췌장을 먹고 너의 싶어. 췌장을 먹고 싶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 요즘 히트치는 영화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40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의 췌장을 여성분들은 먹고 싶어. 그런 순정 드라마를 그 나라와 무관하게 좀 보고 싶은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얘기일 것처럼 근데요.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맞아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보내준다는 그런 거죠. 예. 빛나는은 일본 영화 빛나는. 네, 요거 제가 고른 이유가 가세 나오미가 지금 일본 최고의 여성 감독으로서 정말 유럽에서도 무슨 내용이에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요. 예. 시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려면 대사만 들으면 안 되고요. 예.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있는 지문, 아하.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 표정 이런 것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묘사.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정말 지문이 있죠. 예. 지금 그는 어떻게 서 있고 오른손을 들고 먼 산을 바라보며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지문만으로는 사실은 그 영화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별도의 음성 해설을 써요. 그 느낌을 예. 이제 나레이션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음성 해설을 쓰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음성 해설 그 작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음성 해설 작가인 여자와 한때 사진 작가였지만 지금 시력을 거의 다 잃은 한 남자가 만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사진 보면서 작가가 그 지금처럼 디지털 세대가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는 네. 암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시력이 그렇죠. 자꾸 네, 약화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력을 다 잃었어요. 아하. 원래 사진 작가에게 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역설적이네. 네, 이 남자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이제 상실했고요. 이 여자는 봐야 되잖아요. 남보다 더 많이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남자가 진짜를 보게 되는 것 같고요. 많이 보는 여자가 사실상 놓치는 것이 많은 이런 얘기를 지금 오버랩 시켜서 보여주고 있고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고른 이유가 이른바 이제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영화를 한 편 한 편 보여주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일본 영화 볼 때마다 간혹 그런 느끼는데 불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너가 보고 있는 것은 허상이다. 네, 네. 보고 있는 것에 갇히지 마라. 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좋은 얘기죠. 그다음에 성경에도 약간 그 비유적 표현이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진복자 이러니 이런 표현들이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면 훅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오더라고요. 절에는 안 가고 싶어요. 어쨌든 뭐 보는 것이 다 허상이다. 네. 그리고 보는 것에 갇히지 마라. 네. 근데 여기서 그런 것을 철학적으로 쏙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만나는 이유가요. 음성 해설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주면 되는데 이 영화사 그러니까 새로운 이런 이 장면들을 만드는 영화사는 시각장애인들과 정상인 어쨌든 그 시각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을 같이 데리고 시사를 해요. 이제 듣는 시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르게 저 장면이 해설이 됐는가. 그래서 그걸 갈고 닦아서 이제 일반 관객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극장에 갔을 때는 일반 관객도 있지만 시각장애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일반 관객과 시각장애인이 영화를 동일하게 느낄 수 있게끔 시사회를 몇 번을 거쳐요. 그 몇 번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이 남녀가 만나는 건데 여자의 음성 해설에 대해서 남자가 맨날 코멘트를 해주는 거예요. 코멘트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듣기 싫죠. 거기 뭐가 모자라다. 이 사람 안 보이는데 그 여자의 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부딪히지만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여자는 자신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지 못하는 남자가 얘기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남자는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좌절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가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와 결핍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또 정치 얘기기도 해요. 네. 정치인들은 말은 잘하지만 듣는 것에 인색하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꽉 찼으면 협치 안 하죠.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청을 배워라. 듣는 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좋은 얘기. 그 한자 제목은 광, 그냥 빛광자 광이라는 제목의 빛나는 이라는 작품은 제가 최근에 본 일본 영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었고요. 그 울림이 굉장히 강한 영화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적인 사유와 그리고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몇 겹의 그 층위를 개봉했나요? 23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10월에 한 번 소개됐을 때 가와세 나오미 감독이 직접 와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제가 아주 유명한 감독이라고요? 네, 그 일본에서 고레이라 히로카즈, 이와이 순지 뭐 등등 얘기될 때 가와세 나오미가 꼭 거론되는 여성 감독입니다. 지금 칸 국제영화제 수상작. 네, 그렇죠. 이 가와세 나오미가 한국의 홍상수 감독만큼 프랑스에서 좋아하는 요즘 현대 일본 감독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사람들 일본 사람들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죠. 요즘 그 일본 사람들 좋아하는 자리를 대체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 아닌가요? 대한민국이요. 이상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해외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약간 열패감을 느꼈을 때가 문화원이었거든요. 예. 일본 문화원이 워낙 디테일이 워낙 잘 해놨는데 한국이 좀 못 따라가다가 네, 최근에 굉장히 예. 네, 진일보하면서 해외에서도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민족주의로 뭐 이렇게 전쟁하자는 얘기 예. 아니고 전투하자는 얘기 아니고요. 우리 걸 제대로 소개하는 어떤 방식이 중요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 사람들은 예전에 오시마 나기사, 브로자 아키라 뭐 등등 예. 오지야스 히로까지 일본의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죠. 예. 그 문화원이 좋아진 게 그 아주 작은 울림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2006년인가 2007년에 한 국회의원이 해외 문화원을 우리 문화를 전파시키는 근거지로 삼아라. 네. 그때 그 한마디가 이제 그다음서부터 예산을 가져가고 네. 그 의원이 많이 들어본 의원이에요. 정봉주 의원이라고. 깜짝이야. 진짜 기승전 정. 아니야. 기정정정. 근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예, 진짜요. 가보니까 너무나 후져요. 네. 막 한류가 막 뜨고 있는데 네. 될 때인데. 프랑스 파리 갔을 때 좀 예. 사실 처음에 갔을 때 정말 창피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건 2부에 살 거고 저는 광고 듣고 2부 순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끝곡은 오동진 평론가 뽑은 최고 정감가는 영화대사 Stay With Me, Faces가 부르는 Stay With Me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두 번째 시간 2부 들어가겠습니다.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자,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강원도에는 눈이 많이 오겠죠? 네, 눈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양구에도. 제가 양구 날씨까지는 못 챙겨봤네요. 네. 초등학교 때 별명은 영구 없다죠? 어떻게 하셨어요? 양이나 영이나 도찐겠지. 네. 자, 오늘 무슨 주제가 좋으셨죠? 네, 지난 한 2주간 예. 국내에서 가장 뜨거웠던 핫한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지진이었잖아요. 예, 안 그래도 저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지진. 그래서 이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에 이 지진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도 좀 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좀 해서 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공부도 잘하는데 뭐 공부를 또 하세요. 자, 지진 전조현상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계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지진 전조현상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으면 지진이 오기 전에 예. 미리 경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태풍 경보 하듯이.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또렷한 성과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런데 네. 지진 오기 전에 미리 오는 지진운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수찬성 지진 때 네. 동물들이 대거 때로 이동해갖고. 네. 그 지진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그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성으로 이제 네. 그 도는 애기 수준인 것 같고요. 그 과학자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게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 오고 난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네. 부산 해운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가스 같은 냄새가 난다. 또 해운대하고 광안리 바닷가에 개미떼의 이동 이런 게 사진이 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별일이 없었어요. 지금 포항까지 예결하고 1년 전에 움직이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죠. 보통 심해 어류가 물 위로 떠오른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연구를 하는데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은 예. 이제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나 생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인터뷰 조사를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르던 개나 고양이 혹은 뭐 소나 가축들이 이상 행동이 없었는지 예. 그랬는데 대부분의 여러 가지 이상 행동이 사후적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혹시 이런 동물들의 이상 행동을 통해서 예. 지진을 하루나 이틀 혹은 일주일 전쯤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요. 예. 공통적으로는 이 인간이랑 가장 가까운 동물이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잖아요. 예. 근데 개나 고양이들이 특히 이상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막 불안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거나 개가 굉장히 게으른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이제 뭐 자기만의 공간을 많이 찾아 들어가긴 하지만은 유독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더 불안해하고 더 이제 사람들이랑 대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도 실제로 그 이제 도호쿠 지방에 사는 이제 지진 그 후쿠시마 근처에 사는 여러분들이 키우던 개나 고양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였다라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본 후쿠시마나? 네, 후쿠시마. 네네. 사후에 이제 그런 것을 연구해 보니까 여기 이상했다. 네네네. 우리 강아지가 벼랑 안에 벽을 박박 긁는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먹던 밥을 안 먹는다던가. 근데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길까도 당연히 과학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것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그럴 법한 게 개나 고양이는 사람보다 굉장히 예민하게 청각이라던가 촉각 같은 게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주파수의 영역까지도 감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 사람들이나 혹은 심지어 지진계도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들이 이제 지하 밑에서는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고양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평소 느끼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게 이제 뭔가 불안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이상 행동은 계속 지진 학자들의 연구 중에 있다. 네, 특히 일본에서 관심이 많아요. 일본이 그 환태평양 불레고리. 불레고리 안에 딱 들어있는 나라이고 또 워낙에 이제 잦은 지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 과학자들이 일본에서 키우는 뭐 그 개나 고양이 혹은 가축들을 통해서 지진을 이렇게 미리 예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예측이 가능한 일이. 한 가지 그냥 언급하자면은 소의 우유량이 또 적어진대요. 아하. 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지진이 낮은 지역에 사는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소의 우유량이 적어지면 약간 불안해하는 오랜 전통. 네네. 후쿠시마 대지진 났을 때 그 물가에 이렇게 그 고기를 바닷가에 고기 잡던 어부들이 오랫동안 그 후쿠시마 근처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으니까 네네. 지진이 나면 먼 바다로 나가라. 그래갖고 산 사람들 꽤 많다는 거 아니에요. 꽤 많으시죠. 그러니까 그 육지와 맞닿는 곳은 파도가 센데 쓰나미가 먼 바다로 갈수록 물이 잔잔해져서. 맞습니다. 그런 게 다 내려오는 전통적 방법 중에서 대체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 그렇죠. 이렇게 지진파가 이렇게 물결을 큰 덩어리로 파동을 치우기 때문에 사실은 바다 위에 있으면은 그렇죠. 느끼지 못하거든요. 저 큰 바다로 나가면 지면으로 오면 올수록 이제 그 힘이 이제 세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쓰나미 형태로 육지를 덮치게 되는 거니까 바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안전한 거죠. 포항과 경주 지진. 자, 지난번에 경주에서 지진 났고요. 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울산 앞바다에서도 지진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났고 그리고 경주 지진 전에는 그 규슈 지방의 구마모토에서 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진학자들이 보기에는 2011년에 동일본 대진이 일어난 다음에 지진이 점점 더 한반도 쪽, 그러니까 대륙 쪽으로 오면서 발생하고 있는 패턴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일어난 포항 지진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판이 동쪽으로 한 5cm 정도 밀려갔다라고 하는 설이 있잖아요. 보도가. 맞습니다. 네네네. 실제로 보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판에 밀려난 것은 그 지진 때문에 판에 심각한 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판은 통상적으로 지진학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매년 2mm 정도씩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저희가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2mm씩 매년. 2mm씩 매년 2mm 정도씩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년이면 1cm가 움직이는 거네? 네네. 근데 이제 25년이면 5cm. 엄청 움직였는데. 근데 이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어쨌든 간에 그 일본이 속해 있는 그 판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요동을 한번 쾅 예. 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지진이 난 이 그 포항 근처에 있는 이 그 땅 덩어리가 남에서 북쪽으로 이제 약간 밀려서 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이제 지진학자들이 포착을 한 거예요. 남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한반도에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땅덩어리인 이 포항 근처에 있는 땅덩어리는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당장 두 개의 땅덩어리가 어긋나면서 이동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뭔가 그 마찰 같은 뭔가가 생길 것 아니에요. 서로를 예. 방해하는 예. 그것이 바로 최근에 일어난 그 일대의 잦은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양산 단층 메인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좌우측 지류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지선에서. 네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전체 판이 움직이면서 충돌이 빈번해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한 겁니다. 이제. 예. 이제 자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정치쇼에서 여러 전문가들이나 혹은 또 많은 분들이 나와가지고 지진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언급을 하셨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이후에도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높아졌다라고 많이 예측하는 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센 게 한 팍 해서 이제 모아졌던 힘이 다 이렇게 다 밖으로 빠져나가야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안정해지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딱 모아졌던 힘이 아직 다 방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약한 고리를 통해서 이제 지진이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수도권에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지진이 날 가능성이 있냐 없냐?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예, 현재까지는. 하지만은 만약에 이번에 이제 그 상당수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포항에서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진동을 느끼신 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남동쪽에서 상당히 센 지진이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을 한다면은 그 영향이 이제 수도권에도 미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지진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진 않았죠. 자유로워지지 않았죠. 잠자고 있었던 지진대를 단층대를 깨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는 우리나라 지진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원전에 기생해 오셨다고. 아, 그래서 지진 없다? 네. 그러니까 지진 없다라고 얘기도 하셨고 실제로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관념이 너무나 셌기 때문에 정부도 지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진 연구자들한테 지진 연구하면 원전 못 짓게 할까 봐. 네, 지진 연구자들한테 돈을 줬던 유일한 세력이 역설적으로 원전인 거죠. 왜냐하면 원전 안전성을 위해서는 이제 지진에 대한 최소한의 데이터라든가 연구 성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약간 지진이랑 원전은 사실은 이제 서로 척을 지는 관계인데 국내에서 지진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오랫동안 원전 산업계 혹은 원전 학계로부터 이제 돈을 받았던 것도 참 역설적인 거죠.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가 지진 단층대 있고 그래서 양산 단층 위에 원전이나 핵 폐기물 처리장을 거기다 두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순간 프로젝트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수들 프로젝트 없으면 학교 월급이나 이런 거 갖고 안 되거든. 연구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진학자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심각하게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자들이신데 그분들은 또 이제 학계에서는 상당히 왕따들이세요. 예. 자기 소신 발언하면 안 되는 거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에서 큰 지진이 날까 안 날까 지진이 날까 안 날까는 사실은 이제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그렇다 아니다라는 말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라는 통념에서는 좀 깨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하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수도권의 지하철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호선 이상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졌기 때문에 1호선, 2호선. 네, 1호선, 2호선은 이제 1호선, 2호선은 사실은 원전이 세워지기 전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훨씬 더 지금보다 지진에 대한 또 이해라든가 아니면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굉장히 안 돼 있는 구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내진 설계를 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원전에 대해서도 6.5 내진 6.5 규모에 버틸 수 있게끔 설계됐다. 그럼 지금 오는 지진은 5.8, 5.4 이렇게 왔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전 안전하지만 집안에 이상이 있다든지 또 물이 이 매립 뭡니까 방파제를 넘어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맞아요. 정확하게 물이 알고 들어가고 전기가 샷다운 되면서 이게 냉각 작업이 안 되니까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 애청자분들한테 불안감을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불안감 줬어요 이미. 근데 두 가지로 그냥 딱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 우리나라 원전이 그러니까 규모 6.5까지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장을 하니까. 네, 주장을 하니까 그렇게 사실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경주 지진보다 포항 지진이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느끼는 피해 규모라든가 느끼는 정도는 훨씬 더 컸거든요. 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표면 근처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진앙지가 가까워서. 그렇죠. 지진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면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원전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발생을 해서 얼마나 센 가속도로 때려주는지가 훨씬 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연하게 규모 6.5 내진 설계를 했으니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하게는 방금 봉도사님이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 원자로는 내진 6.5로 설계가 된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원전은 그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수십만 가지의 온갖 기계들 다 조합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원자로에서 있는 방사성 물질이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제어를 하는 수많은 장치들이 이제 그 원전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데 그 장치들까지도 과연 일정 규모 이상의 원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건 진짜 또 그것도 불확실한 영역인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게 많아요. 이번에 나온 액상화 현상. 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지에 보통 안반 위에 원전을 짓는데 네. 흙이 있거나 이 토사가 있는 곳에서는 물이 새 들어가고 그것이 물반죽처럼 된다고 하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데 옛날에는 집안이 튼튼한 곳에다가 집이나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시로 인구가 계속 모여들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집을 짓지 않았어야 될 아파트를 짓지 않았어야 될 곳들에다가 이제 짓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표적인 게 매립지인 거죠. 부산 해운대 쪽도 걱정이 돼요. 예, 매립지라든가 아니면 집안이 원래 약한데 근데 그런 매립지나 집안이 약한 곳은 밑에 지하수가 얕게 흐르거나 매립지는 당연히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리게 되면은 바닷물이. 그 땅이 지하수나 바닷물이 그 땅을 구성하는 토사와 섞여가지고 그 땅을 굉장히 액체처럼 이렇게 유동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액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지를 하면서 힘을 줘야 될 땅덩어리 자체가 마치 액체처럼 이렇게 유동성 있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나 인공물 같은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거나 아니면 기울어지거나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한강 주변도 위험하다는 건가요? 그럼 강 주변 이런 데도? 충분히 위험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지진 대처법에 대한 팁 몇 가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저도 이제 이번에 공부하면서 좀 더 이제 많이 알게 됐는데. 공부하면서 우리를 알려줄 정도로. 네.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면 고층 건물이랑 2, 3층 벽돌 건물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2, 3층 벽돌 건물이요? 예, 2, 3층 벽돌 건물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진으로 확 하고 충격을 주면은 그 철근이 휘면서 버텨요. 쥐면서 버틴다. 예. 우당탕탕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나무처럼 휘면서 버팁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고층 건물은 내진 설계도 잘 돼 있고, 근데 이제 2, 3층의 벽돌집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도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철근도 부족해. 예, 벽돌집 자체가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약간 상식 반전이죠. 그러니까 지진이 나면 고층 건물에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오히려 2, 3층 벽돌집 같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굳이 고층 건물에 계시는 분들은 밖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대요.
나온 것도 다 흔들리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근데 고층 건물 안에 있을 때 주의해야 될 곳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지진이 났을 때 사상자가 생기는데 예. 고층 건물 안에서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는 고층 건물이 무너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고층 건물의 인테리어 마감재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뭐 형광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번도 그림 보니까 막 떨어지더라고요.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층 건물에 있을 때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막 흔들리면은 뭔가 떨어질 게 없는 화장실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의자 책상 밑에. 근데 모자를 머리를 방송이나 이런 걸 가려야 된대요. 네네. 예.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포항에서도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게 그 필로티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축법이 좀 엉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라고 이제 막 해놨잖아요. 그래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1층을 이제 그 축만 세워놓고 2, 3층부터 올리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 많은데 그런 주택이 또 지진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거는 좀 없애야겠네. 그 좀 더 보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해서 이제 그 축에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할당하는 주택 정책 같은 것들이 위험한 건축물을 이제 양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걸 좀 정치인들이 이참에 나서야 될 일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필로티 공법의 건물은 좀 손을 보고 만약에 자신들이 보강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럴 때 예산도 좀 쓰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영구 기자님 시간 다 됐어요.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벌써 다 됐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죠.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사채를 쓰고 이러다 보니까 빚이 막 천정부지로 늘어났고 그것을 갚으려고 그 마약 그 범죄 조직에서 맡겨놓은 그 마약을 어디다가 숨겨놨는데 사장이 거기다 시체를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꺼내야 되고 사장은 그걸 감춰야 되고 그렇죠. 같은 공간에 마약과 시체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얘기가 발단이 되는 얘기가 이제 7호실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영화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 재밌었겠네. 오랜만에 듣는 전문 용어 국산 영화, 한국 영화인데요. 네. 아, 연식 나온다. 네, 한국 영화. 네, 이게 블랙 코미디입니다. 예, 요즘도 DVD 방이 있어요, 근데? 거의 없어졌죠.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뭐랄까 저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클래식. 저는 굉장히 코믹한 설정 아니죠. 풀어가는 방법이 코믹한 전개 방식이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영화는 사라진 DVD 방처럼 지금 점차 우리 경제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뭐랄까요. 원치 않게 사라져가고 있는 자영업자의 어두운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엔가 엊그젠가 여튼 계속 그 경제부총리가 그 중소상인들 만나고 다니면서 또는 시장 이렇게 다니면서 자영업자들이 중요하다. 그 고용 창출도 여기서 이게 잘 돼야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제가 뉴스에서요. 그게 아마 지난주인가 그랬을 것 같은데. 9988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체 업체 중에 중소기업이 영세까지 해서 99%.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 비율이 88%. 그런데 지금 제일 어렵잖아요. 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 그 카페나 무슨 치킨집을 내면 2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 1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권리금까지 내고 들어왔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심지어 뭐 이미 보증금은 얼추로 다 까먹고 있고. 그러니까 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굉장히 깊은 거죠. 거기다 또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 와서 건물주가 와서 그것을 뭐 또 다 바꾼다고 하고 철거한다고 하고 그러지.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뭐랄까 이렇게 쫓겨나는 문제까지 생기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다 깔려 있죠. 그 얘기를 코미디로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은유적으로 메타포가 그거다. 코미디로. 거기다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생이 나오니까 여기 아르바이트생을 가지고 또 이
DVD방 주인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시대의 양심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11월 25일 토요일이죠. 자, 11월의 마지막 토요일, 크리스마스가 정확하게 앞으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갔나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좀 더 신나고 즐겁게 꽉 찬 하루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들, 광고 도와주시는 분들, 스폰서 광고 듣고 함께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여 주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죠? 뉴스보다 영화,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정치쇼에서 가장 빛나는 오동지는 영화평론가 아싸 가오리. 이번에 제가 박자 맞췄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놓쳤죠? 네, 놓쳤어요. 예. 네. 자, 오늘 가져온 영화 무엇이죠? 네, 개봉된 지 2주쯤 됐는데요. 어허. 그렇죠? 네. 7호실이라는 작품 좀 뒤늦게 가져왔습니다. 7호실? 네. 오. 이것이 마치 감방호실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예. 네. 어쨌든 마치 여관이나 호텔이나 이렇게 느낌이 강한데 이 DVD방입니다. 아하. DVD방 1호실, 2호실 할 때 7호실이고요. 강남구 압구정동, 지금 아마도 그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명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로데오 거리를 암시하는 듯한 거리에서 DVD방을 하는 한 사장,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의 얘기입니다. 좌충우돌 블랙 코미디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시작했었어요. 예. 뭐 DVD방에서 이상한 죽음이 하나 벌어지는데, 네. 사고사가 하나 벌어지고요. 사장은 사고사예요? 사고사예요. 그러니까 전기 감전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장은 지금 빨리 DVD방을 팔아야 돼요. 보증금 돌려받고 권리금 받아서. 예. 지금 돈이 없어요.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사가 일어났으니까 예. 사장은 어떻게든 이 시체를 감춰야 되겠죠. 은폐해야 되고. 은폐해야 되는데 마침 그 시체를 은폐하려고 하는 공간에 이 아르바이트생이 학자금 융자를 너무나 뭐랄까 갚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도. 예. 그래서 막 착취하는 거죠. 6,000원짜리 4천, 그러니까 시급 6,000원이 최저인데 그 막 4,000원에 후려치고 그리고 그 임금도 밀리고 예.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르바이트생은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전당포에 예. 자기의 노트북 맡기고 돈 빌려서 뭔가 자기 생계를 꾸려가려고 하고, 예. 그리고 학자금 대출은 갚을 날이 요원하고. 예.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영화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 실제로 아니에요. 많은 대학생들과 예. 많은 학생들이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현실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거 경제부총리가 봐야 된다. 어쩌면 이걸 지금 현실 희화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그리고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그런 청년층들의 어떤 그런 애환이 여기 잘 담겼기 때문에 자영업자, 청년, 일자리 구하지 못하는 네. 알바하는 청년들, 네. 비정규직 젊은 친구들, 네. 그리고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 학생들. 네. 그러니까 이 사체 숨기는 것과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은 네. 어찌 보면 한순간에 뜬구름과 같은 그렇죠. 일확천금, 네. 이런 거에 상징일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돼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또 중요한 것이 그 감전사에서 죽는 예. 청년이 조선족 청년이에요. 야. 근데 조선족 청년이 예컨대 폴리텍 같은 예. 그런 국내의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청년인데 안타깝게 이런 사고사를 당하게 되는 그 과정도 영화 속에서 희화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어두운 이면들이 DVD 방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 압축적으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얼핏 그 살짝 봤던 마더라고 하는 얼마 전에 네. 개방했던 영화 네, 그게 제니퍼 로렌스. 예, 네. 베이스가 성경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집이 네. 우리 지구 네. 삶이다라고 네. 하는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걸 보고 은유적 표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도 우리 사회가 네, 이 압축적으로 7호방에 다 녹아 있는 거네요. 압축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7호실. 7호실. 네. 7호방이라면 징역만 살다 보니까 1번 방, 2번 방 이런 거에 익숙해졌고 7호방. 7번 방. 예, 7번 방. 몇 번 방에 계셨어요? 저는 3번이요. 예, 3번 방. 그리고 우리 그 후배 22년 6개월 사내가 1번 방이요. 예. 22년. 그 둘이 나가고 이렇게 또 일요일 날 못 나오는데 둘이 나가고 그 세탁 네. 이른바 이제 그 청소하고 그러는데 거기 앉아서 또 테이블 앞에 놓고 커피도 한잔하고 그랬어요. 네. 그거 하면 다 잡혀가거든요. 네. 그거 하면. 제가 저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의사분이 통증 전문 의사인데요. 그분이 14년 사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국가사범으로.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저랑 사실 같은 연배인데 저보다 14년이 젊더라고요. 그럼요. 네. 징역 있을 때 시간 딱 묶어두고 네. 다녀. 그래서 예. 14년을 다시 복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젊은 생각과 예. 근데 아니 그 오동진 평론가님이 제일 그 영화에서 좋아하는 대사와 노래 중에 하나가 스테이 위드미라고 하는 네. 표현이 있잖아요. 네. 감옥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나가는 사람한테 스테이 위드미 하게 되면 이게 뭐야 지금 난 나가야 되는데. 그렇구나. 예,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감옥 사는 사람들의 베스트셀러? 굿바이. 아니요. 나가거든. 나가거든. 근데 나가거든이잖아요. 그거는 좀 아니었어요. 아니 실제예요. 이게. 실제 싫어해요. 나가거든. 예, 네네. 그 노래만 들어요. 조수미의 나가거든. 계속 출소 노래 아니에요. 그렇군요. 근데 스테이 위드미 이거 교도관들이 이런 거 틀어놓으면요. 네. 폭동 일어날 거예요. 네. 군대에서도 좀 그런. 군대에서도 네. 나가거든이 네 그게 저 인기곡이 될 가능성이 있군요. 그러면 일단 나가야 되니까 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으로 들어가신 분들 stay with you. 그렇죠. 네. 너와 함께 그냥 머무르세요 평생. 자꾸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예. 네. 징역 forever. 아니 7호실에서 7번 방 얘기로 갔다가 3번 방, 1번 방 그다음에 이제 징역 포레버로 왔어요. forever로 야, 영화를 만들어야 돼. 얘기 많이 튀어. 자, 그래서 7호실 네. 우리 삶의 하나의 심벌을 보여주는. 네. 예. 이게 막 웃으면서 우픈 영화예요, 진짜로. 우픈 영화. 나 꼭 저는 봐야 되겠어요.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지금 예. 우리 경제 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같이 정말 더불어서 예. 풀어야 되느냐. 김동연 부총리님 7호실 영화 보시면요. 우리 그 비정규직 알바생들의 애환, 그다음 사라져가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수석 영화 이 프로 듣는 분들이요. 청와대에서 공동으로 돌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전병헌 수석 사표 내고 이런 사건 터지는 거 좀 잊으시고요. 네, 그렇죠. 우리 네. 서민들의 애환이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청와대 그 훈령으로 모든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은 정봉주의 정치쇼를 들으라. 기승전라고 고하노라. 기승전 정봉주. 바위 달빛 기사단. 하여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예. 제가 그냥 진지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런 상황에서 대기업들, 재벌 기업들이 늘 예. 무슨 준비금인가 뭐 준비 자금인가 460조인가 540조 깔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맨날 무슨 사내 유보금. 사내 유보금. 예. 전체 합치면 뭐 준비금은 그 돈 들고 튀는 돈이. 사내 유보금. 예, 사내 유보금이요. 그거 무슨 낙수 효과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좀 풀어서 저는 그런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정말 치킨집 그 부부가 40대 부부가 얼마나 애쓰면서 살고 있는지 현장을 좀 보시고 이런 영화를 보시면 그런 느낌도 그대로 재벌들한테는 옛날에 수 있습니다. 최헌 가수가 있나요? 오동잎. 네. 그렇죠. 저랑 아주 가까우셨던 예, 분이죠. 오동잎 한입 두입. 그거 일찌감치 제가 왜냐하면 오동잎 한입 두입 떨어뜨리듯이 돈도 좀 떨어뜨리라고요. 낙수효과. 그러니까요. 우수수 떨어뜨린 거죠. 우수수. 네. 예. 제가 우수수 하면 제가 친해요. 학교 다닐 때 우수수만 받아갖고. 국어 아니셨어요? 이렇게 아재 개그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국어가 우. 국어가 우. 예. 네. 그래서 가능성 높아요. 이게 아재 개그에 제가 요즘 영포티라고 하는 단어 아세요? 젊은 40대. 예.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듣고 영포티라고 그래 사람들에서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입고 다니는 영포 빌딩 영포티구나. 제가 제 젊은 후배들한테 완전히 뭐랄까 이렇게 빵 터지고 그러다가 한번
비웃음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삼김 먹을래 이러더라고요. 오 삼김. 네. 그래서 저는 삼김하면 이제 YSDJ JP 예. 삼김을 먹어? 네, 그렇게 했더니 삼각김밥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럼 사김은요? 그건 모르겠어요. 사김 먹을래 그러면 삼각김밥에 김을 말아 먹는가? 그런 거를 제가 못 알아듣는다는 예, 건데. 네. 요즘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그 용어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하죠. 그래 7호실 보시면 예. 어쨌든 지금 이런 젊은 친구들의 생각도 많이 예.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일본 영화 빛나는이라는 작품. 빛나는. 네. 그냥 일본 말로 일본 한자로 그냥 광이에요. 예. 영화 제목이 빛광자. 지난번 몇 주 전에 그 영화 한번 소개했잖아요. 일본 영화 그 순정. 네. 멜로물. 네네. 나는 너의 췌장을 먹고 너의 싶어. 췌장을 먹고 싶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다. 그래서 우리 네.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네. 그거 요즘 히트치는 영화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40만 나왔습니다. 오, 그래서 너의 췌장을 여성분들은 먹고 싶어. 그런 순정 드라마를 네. 그 나라와 무관하게 좀 보고 싶은 네. 이런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끔찍한 얘기일 것처럼 근데요.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게 맞아요. 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보내준다는 그런 거죠. 예. 빛나는은 일본 영화 빛나는. 네, 요거 제가 고른 이유가 가세 나오미가 지금 일본 최고의 예. 여성 감독으로서 정말 유럽에서도 무슨 내용이에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요. 예. 시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려면 대사만 들으면 안 되고요. 예. 그 대사와 대사 사이에 있는 지문 아하. 그러니까 인물의 행동, 표정 이런 것들 다 해야 돼.